자, 지금 여권에서 어제 제가 레임덕과 내분과 저항, 분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21일 지금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법안 처리 이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간 여야 대치 상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권이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를 찬성해주면 가장 타격을 보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하게 박원순 서울시장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벌어진 고용세습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박원순 시장이 이걸 갖다가 용인하고 또 그런 고용세습 등이 포함된 사람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데 박 시장이 도와줬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박원순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 지도부가 응해준 데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박원순 쥐구기에 여당이 손을 잡았다. 뭐 야당이 박원순 쥐구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요. 자기 대선 후보를 데미지를 입힌다. 그런데 여당이 그렇게 야당의 요구에 맞지 못해서 응하는 척 하면서 해줬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청와대가 제가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1번 타자 누구요? 안희정. 2번 타자 이재명. 3번 타자 박원순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이 또 벌어질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공기관 국정조사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여당이 이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국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한국당이 압박을 했는데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이걸 받으면서요. 지금 협상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으로 보자면 청와대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한마디로 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도 좋다고 오케이를 했다. 제가 한때 이거 했죠.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있을 때 이 원내대표가 당 대표인 추미애 말을 듣기보다는 청와대에 마치 고용인처럼 움직이면서 충실하게 하나하나 다 청와대에 물어보고 야당과 협상했다는 거죠. 야당과 협상을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청와대에 전화하고 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간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문재인이 엊그제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9대 생활적폐라고 그런 것 중에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들어 있었어요. 또 청와대가 최근에 민노총에다가 이딴 경고를 보내면서 너네들 너무 설치지 마라 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민노총에 속해 있는 비리를 슬쩍 건드려서 민노총 기를 좀 빼는 거겠죠. 그렇지만 청와대가 민노총과 그런 걸 가지고 전면 전쟁은 하지 않을 거고 박원순을 이번 기회에 데미지를 입히고 민노총에는 살짝 겁주는 정도로 이 사안을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봤다. 이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노동계에서는 청와대가 채용 비리에 우리도 가세할 수 있으니 너도 좀 그것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민노총의 약점에 대해서 살짝 끌었는데 그 전에 누가 더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박원순이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원식 원내대표 때도 그분도 뭐 지역에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조사니 뭐니 문제가 코가 좀 띄었죠.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원내대표가 그냥 청와대하고만 소통하고 당대표하고는 이런 부분을 잘 논의를 안 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 수용 문제를 놓고 당 내분이 벌어졌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해찬이는 어제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원내대표께서 야당들하고 대화해서 국회가 파행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부당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 즉 쉽게 협상해 주지 말라고 말을 했지요. 다른 최고위원들도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훼손하려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원내대표 면전에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라고 사실상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야당이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박원순을 겨냥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잘 이렇게 따라줄 거라고 믿고 홍영표에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협상 권한을요. 그런데 이해찬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반문들, 비문들을 전부 결합시켜서 자신 밑에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도 내 뒤에 숨어 있어라, 이 박원순도 내 밑에 숨어 있어라, 김두관도 숨어 있어라, 김부겸도 숨어 있어라, 유시민이 니도 정치하러 다시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해찬은 자기 뒤에 오리지널 친문들을 빼고를 다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찬이 이 사람들의 일종의 보호막으로, 한마디로 보스인데, 지금 이제 3번 타자 박원순하고 호출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으니 이 이해찬이가 지금 어제 아침에 홍영표한테 한 말을 홍영표는 새겨 듣지 않고 청와대하고만 대화해서 청와대가 콜을 하니까 협상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청와대는 왜 협상에 급하게 쫓겼을까요? 저는 김정은 방남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가 예산이나 지금 법안 처리도 시급하지만 이 사람들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이게 질이 멸렬하게 간다고 국민들 앞에 까발리는 게 나쁘지도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 보면 자기들이 야당할 때 해를 넘겨서 끌고 갔어요. 1월 1일 날 새벽에 통과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법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여당이 됐다고 옛날에 자기들이 한 행동을 모르겠어요? 아, 이럴 때는 우리는 그렇게 땡깡을 불려도 잘 투쟁하고 있다 박수를 받지만 한국당이 저럴 때는 우리가 보소 저 국회를 갖다가 공전시키면서 세비 받아가는 나쁜 놈이 있어 이러면 결국 쟤들은 욕을 처먹을 거다. 그래서 쟤들 때문에 민생이 나빠지고 있다고 공동 책임론을 걸어버린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민생 법안 때문에 합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선회할까? 그거는 김정은이를 데리고 올라오면 야당이 국회 밖에 나자빠져 있는데 거기에 김정은이를 데려와서 국회 연설을 시키거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국회도 지금 법안 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해놓고 김정은이 데려왔느냐 또 욕을 처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오는 문제가 매우 예민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권이 김정은이 오기 전에 치울 거는 빨리 치워버리자고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박원순에게는 칼이 언제 날아갈 거냐. 박원순을 원하냐 원치 않냐. 분명히 원치 않는 것은 핵심이다. 그러면 안희정과 이재명이 갔던 길을 박원순은 갈 건데 박원순은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 그게 지금 이제 일단은 이 채용 비리 고용 세습 국정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당은 결국은 박원순을 흠집내는데 집중을 할 거고 민주당이 얻은 거는 그냥 예산 심사를 뒤늦게
착수하게 됐다라는 빈술의 뿐인데 왜 이런 협상을 해줬느냐고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박 시장과 가까운 한 수도권 의원은 국정조사가 왜 정치 거래 대상이 돼야 되냐 하면서 아직 정부가 조사 중이고 실체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이 박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은 여당이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도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박은수는 여야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 정치 공세의 소재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박은순이 며칠 전에 한국 노총 집회에 가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노동자 입장에서 연설을 한 것도 결국은 박은순이 이렇게 될까봐 노동자 쪽이라도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둘 다 확실히 자기 편에 잡아 놓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 혼자 주워 터지고 있다가 이제 우군이 생겼어. 박원순까지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워 터지고 있는 이재명과 박원순이 둘이 손을 잡고 공동전선을 펼칠 가능성 없느냐? 저는 있다 봅니다. 왜? 이재명과 박원순이 손을 잡을 때 그것도 또 만만찮은 힘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머리 끝까지 무시당해서 화가 치민 이해찬 대표. 엊그제 기자가 이렇게 카메라 마이크 들이대니까 할 말 없다고 짜증을 냈지 않습니까? 그 이해찬이 그렇게 짜증을 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청와대가 하는 일이 엿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내 뒤에 숨어있는 내 말 듣는 우리 구역에 있는 쫄병들을 전부 너네들이 하나씩 보내버리려고 하느냐. 지금 그걸 지금 이해찬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고용세습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어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고용세습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요즘 참 하태경 의원은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이쪽 저쪽을 넘나들면서 하는데 하태경이 이걸 폭로한 것은 민노총을 비판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이 타이밍에 어제 민노총이 파업을 했고 이 파업에 참여 80%가 현대 기아차 노동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광주형 일자리 이런 데 반대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고임금의 세습 특권까지 누리는 이런 강경 거대 노조가 사회적 약자 운운으로 파업을 하느냐. 그리고 쟁의조정 신청조차도 하지 않고 파업에 대해서 현대차는 민행사상 조치까지 하려고. 현대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정부가 지금 민노총 저것들 좀 손 좀 봐야 된다. 현대차 보고 좀 쑤셨다. 이렇게도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문정권과 민노총이 지금 붙었어요. 조금이라도 저것들이 우리 편을 좀 들어주는 척 하면서 하면 우리가 다 들어줄 건데 저것들이 하나도 안 놓치고 100%를 다 얻으려 하니 우리만 욕을 처먹고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저것들 손을 좀 봐야 된다. 이제 감정 싸움이 좀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노총에다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자료를 하태경 의원이 공개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요즘 참 이 사람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정치의 미묘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 그냥 까발렸을 때 증거대라 하면 나는 또 어디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듣거나 보고 이런 것을 또 보호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는 부분의 한 50% 정도만을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재명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이 또 이재명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은 누가 지금 죽이려고 달라듭니까? 나는 청와대가 죽이려고 달라든다고 보고 있어요. 자기 구도 때문에. 자, 그러면 이재명을 내가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이재명과 저는 북한 문제나 이런 걸 놓고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왜 그러면 이재명을 청와대를 공격하면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순서대로 죽일 거다. 이런 폭로들을 하면서
왜 말을 하느냐? 이제 그거 묻지 말아야 솔직히 말하면 전략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 하면 황장수가 이재명이 지금 지지한다. 이재명이 보수 좌파다. 황장수도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살 장난을 쳐요. 자, 그렇게 이 모든 평론가의 속마음이나 내용을 다 까발려서 그렇게 평론을 해야 됩니까? 척하면 좀 삼척으로 알아먹고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댓글 달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그런 걸까? 아니죠. 저한테 대한 교란을 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김무성이 문재인이 외국 정상들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미국 쪽에 그랬다라는 말을 해서 내가 말을 했어요. 자, 김무성에 대한 제 입장이 또 한 번도 욕을 안 했다. 또 이런 식으로 싹 장난을 쳐요. 그래서 댓글 단다고 다 그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공작원이나 장난꾼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요. 또 황장수가 최근에 입장이 살 바뀌었는데 그렇게 조금씩 바꾸지 말고 예? 아예 그냥 탄핵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라. 반성해라. 그러면 받아줄게. 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참, 내 웃기는 사람 봐가면서 그런 소리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적과 동지가 혼재되고요. 한국당 안에서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밤에 저쪽 만나면서 지금 한국당을 끝없이 표류시켜 줄게. 나는 깜빵에 보내지 말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보수 집회에서 광주 사태처럼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 중에도 밖에서 끝까지 그렇게 외침으로써 보수 진영이 3분, 4분 오열되도록 만드는 그런 교란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정권은 보수가 어쨌든 서로 쥐어뜯고 끝까지 치고받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가 옳으니 쟤가 옛날에 무슨 탄핵에 찬성했니 반대했니를 가지고 물고 뜯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으로 보지 말길 바라요. 사람은요 쭉 긴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태경 의원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도 끊임없는 그런 공작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하면 이제는 말을 할 때 전부 까발려서 주석까지 달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평론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죠? 대충 좀 이야기를 해도 현관을 읽고 알아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지도 않잖아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큼 한다고. 그래서 누가 저보고 참 쉽게 말을 잘한다고 그 말 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야 내가 그렇게 평론 수준이 낮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쉽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찔러대는 거는 참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 민노총 고용세습 리스트를 공개한 부분에 이 심오하다. 좋은 표현으로 쓰는 게 심오한데 복잡 미묘 다단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다음에 한국당으로 내지 보수 통합정당이나 신당으로 부산의 해운대에 다시 출마할 일은 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태경이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 금속노조 울산 지부 소속 S사 노조 요구로 회사는 2011년하고 2013년에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40명을 채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금속노조 울산 지부 소속 한 회사에서 노조 측이 자녀들을 친인척을 3년간에 40명을 채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라는 겁니다. 매출이 2조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5 정도 되는 기업이겠죠. 자, 이 회사 소식지에 따르면 2011년 13년간에
노조에서 조합원, 자녀, 친인척, 지인을 추천받아 총 30명을 채용했고 이 중에 자녀가 13, 친인척과 지인이 17이다. S사는 올해 2월에도 노조가 추천한 조합원 자녀 10명을 채용했다. 그래서 이 소식지에는 2011년부터 13년간 자녀, 친인척, 지인을 이 30명을 추천해서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이 추천자 이름, 추천자와의 관계, 추천에 따라 채용된 입사자 순서로 기재됐다는 겁니다. 올해 신규 채용 이 노조원이 입사시킨 조합원 10명도 공개됐다는 겁니다. 자녀. 자,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민노총이 관할하고 장악해가지고 있는 특히 힘이 센 금속노조 같은 데 소속된 회사에서는 일정하게 새로운 사람을 노조한테 추천권을 주고, 그럼 이게 그냥 노조의 일반 노조원들 자식이겠어요?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간부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저거 자식들이나 또 누굽니까? 저거 친척이나 또 아니면 친척도 자식도 아닌데 돈 받아먹고 지인을 입사시켰다. 이런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조의 도덕성에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최악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여기밖에 없겠느냐. 이미 민노총 산하 노조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과거에 이것 때문에 구속된 노조위원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놓는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소식지에 공개할 정도로 공공연한 거니까 이걸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있겠어요? 지역경찰청에 무슨 정보과나 이런 데서는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앞으로 한 개씩 까면 민노총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걸려있는 문제가 뭡니까? 광주행 일자리 같은 이런 임금을 낮춘 자동차의 일자리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민노총이 지금 극력 반대하고 있는 속에서 민노총 안에서도 금속노조 안에서도 현대차, 기아차가 반대하고 있는데 노조가 자 이런 문제를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협력사만 이런 일이 있고 현대 기아차 본사에는 이런 일이 없겠어요? 그거는 힘이 더 셀 건데 노조가요.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이제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걸 흔들게 되면 민노총이 겁을 먹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지원한 일반 청년 지원자들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들은 그야말로 육두품도 못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고 신임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를 보고 채용 공고 연기해라. 그래가 느닷없이 퇴직 3년 이내에 자녀, 퇴직 예정 3년 조합원의 자녀 이런 사람들의 자녀 입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원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한 사람 중에 3년 이내 되는 사람의 자녀, 곧 퇴직할 사람 자녀 등을 이렇게 채용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측은 현 노조 집행부는 지난 2월 달에도 생산 계약직 신규 채용 당시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고 채용 인원 12명 중 10명을 조합원 자녀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 세습을 단체 협약에 그대로 담고 있는 회사가 많아요. 고용 세습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곳이 민노총 소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회사가 뭐냐, 어디냐 하면 현대차, 금호타이어, 현대로뎀, 성동조선해양, S&T중공업, 그리고 S&T대우, TCC 동양, 두산건설, 태평양 밸브공업 등 9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노가 또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박원순 시장에 치명적일 수 있는 국정조사가 지금 합의가 됐고 이것이 시작되어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용 세습 등의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박 시장이 그걸 동조해 줬거나 봐줬다. 지난번에 보면 이 도시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 되는데 시험 치라 했다고 300 몇십 명이 시험을 거부했다가 합격률이 94%가 되니까 뒤늦게서 올해 다시 시험 한번 더 치자 농성하는데 박 시장이 가서 동의를 해줬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공개되면 박원순이 맞을 데미지가 보통이 아니겠죠. 그래서 박원순도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노조 편에 서서 앞으로 이제 고용세습 비리의 청산의 대상인 노조 편에 서서 나도 한번 쌓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권 내부 싸움 점점 흥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